부부의 대화가 법정에 서는 순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한 개의 USB 파일이 등장합니다. 샤무엘이 일상의 소리를 기록해 두었던 녹음 파일입니다. 그 안에는 산드라와 사무엘의 부부싸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서문에서 이야기했던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와 결혼 이야기입니다. 새 영화의 부부싸움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칠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상대가 어디에 약한지를 알고 어떤 말을 들으면 상처받는지를 알고 어떤 과거를 건드리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가장 아픈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했던 시간은 때로는 싸움에서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에게 산드라의 성공은 단순한 아내의 성취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드라에게 사무엘의 호소는 단순히 상처의 표현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아내에게 떠넘기는 말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은 조금씩 날카로워집니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으로 변하고 맙니다. 처음의 질문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질문이 달라집니다. 우리 둘 중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가? 이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부부의 대화는 관계를 살리는 대화가 아니라 판결을 위한 대화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봐. 나도 당신만큼 포기했다고. 당신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잃었어. 그건 내가 요구한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일이잖아.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보여주는 대신 증거를 제출합니다. 누가 더 억울한지, 누가 더 많이 참았는지, 누가 더 많이 양보했는지, 누가 더 많이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대화가 이 지점까지 와버리면 한쪽이 이겨도 관계는 패배합니다. 저는 부부 상담에서 이런 순간을 자주 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던 부부가 어느 순간부터 상대의 잘못을 설명하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때부터 대화의 목적은 회복이 아니라 정당성의 확인이 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달라. 그 말이 부부 사이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관계는 누가 옳았는지를 밝혀낸다고 해서 반드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옳음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은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과 산드라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한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침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설명하려 했고 협상하려 했고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상대가 자신의 고통을 자신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끼면 말은 조금씩 변합니다. 말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반복으로, 반복에서 체념으로, 그리고 마침내 침묵으로. 사무엘에게 대화는 마지막 해결 수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화마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조금씩 대화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남자는 왜 끝내 울지 못했을까? 여기서 울지 못했다는 말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두려움이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사무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어쩌면 이런 문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두렵다. 나는 실패할까 봐 무섭다. 당신보다 뒤처지는 것이 견디기 어렵다. 나는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문장은 그대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번역됩니다. 공평하지 않아. 나는 너무만 희생했어. 시간이 없다고. 이거는 환경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해. 두려움은 협상의 언어로 바뀌고 상처는 희생의 언어로 바뀌고 슬픔은 분노의 언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남성성이라는 갑옷을 생각하게 됩니다. 강해야 한다. 능력 있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요구는 감수성이 적은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섬세한 남성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마음 가장 깊은 곳의 문장은 나는 무섭다인데 세상 밖으로 나오는 문장은 나는 성공해야 한다가 됩니다. 실패했을 때도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부당한 희생을 했다라고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무엘은 강하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지 모릅니다. 그는 강하지 못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처럼 살아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을 끝내 말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말하지 못한 마음은 이후 아주 뜻밖의 곳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내에게서도 아니고 변호사에게서도 아니고 친구에게서도 아닙니다. 한 마리 개에게 자신의 마음을 겹쳐놓은 채 아들에게 우회적으로 흘러나옵니다. 그 말을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마지막에는 누구보다 깊이 알아듣게 되는 사람, 아들 다니엘입니다. 5부. 그 남자는 왜 끝내 울지 못했을까? 사무엘은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많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말했고, 희생을 말했고, 불공평을 말했고, 아내와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많은 말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말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렵다. 너무 지쳤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무섭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어쩌면 사무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 이 말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관계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울음을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눈물보다 먼저 필요한 울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 두렵다고 말하는 것,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디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무엘이 끝내 울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언어로 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마리 개의 이야기 속에 아들에게 건넨 아주 이상하고 슬픈 이야기 속에 6부. 보이지 않는 아이가 아버지를 보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다니엘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 6부. 보이지 않는 아이가 아버지를 보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다니엘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 11살 아이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처음 다니엘은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보호합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
부모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것은 심각한 싸움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이미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진실보다 먼저 필요했던 것은 자신의 세계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고 다니엘은 방청석에 앉아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검사는 말합니다. 변호사는 반박합니다. 어머니가 말하고 증인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죽은 아버지의 삶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니엘은 듣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어머니와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 자신의 사고 이후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죄책감 속에 살았는지, 자기가 알지 못했던 부모의 결혼 생활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질문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저는 부부 상담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우리는 아이가 잘 때 싸우거든요. 아이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가 부부 사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만큼은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싸우고 아이를 재운 다음에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 아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 식탁에서 말이 줄었다는 것,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금씩 세졌다는 것. 아이들은 부모의 관계를 아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마치 작은 안테나처럼. 특히 자신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 감각은 더 예민해집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재판이 계속되면서 다니엘은 자신의 사고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됩니다. 4살 때 일어난 사고, 그리고 그 사고 이후 아버지가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왔다는 이야기를 다니엘은 법정에서 듣습니다. 그 순간부터 재판은 다니엘에게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머니가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가리는 재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는 이 2사람 사이에서 어떤 아이였는지, 자신의 가족을 처음부터 다시 이해하는 시간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사건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어른들이 법정에서 한 말을 그냥 믿지 않습니다. 기억을 되짚고 상황을 다시 만들어보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아버지와 법정에서 들은 아버지를 하나씩 맞추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엄마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 더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후반부로 갈수록 다니엘은 방청석에 앉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어른들의 말을 듣습니다. 다니엘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화가 끝나갈수록 이 가족 안에서 가장 깊이 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러던 중 아주 오래전에 한 기억이 돌아옵니다. 6개월 전 반려견 스눕이 위급해졌던 날입니다. 스눕은 사무엘이 토한 토사물에 남아있던 아스피린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다니엘에게 순읍 이야기를 합니다. 순읍은 정말 대단한 개라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개라고, 무엇보다 다니엘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다니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대신 보아주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사무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가 보입니다.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순읍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걸어주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대신 봐주고 위험할 때 멈추어 서게 해주는 또 하나의 눈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어서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순읍은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너무 피곤해질 수도 있다고. 너무 지쳐서 더는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그리고 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아버지가 순읍의 마음을 이야기한다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법정에서 아버지의 삶을 하나씩 듣고 난 뒤 다니엘은 그 말을 다시 듣게 됩니다. 같은 문장인데 전혀 다른 말로 들립니다. 아버지는 순읍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순읍이라는 존재 뒤에 자기 자신을 숨겨놓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대신 보고 싶어 했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너무 지쳐버린 사람. 더 이상 견딜 힘이 없고 사실은 울고 싶었던 사람. 사무엘은 순읍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해야 했을까요? 왜 아들에게 직접 아빠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나는 지쳤다, 나는 두렵다 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앞에서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남자를 따라오면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두려움의 언어로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성공의 문제가 되었고 상처는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슬픔조차 한 마리의 개의 마음을 빌려서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순읍은 다니엘의 눈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사무엘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다니엘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알아들을 수 없었던 말을 아버지가 사라진 뒤에야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아픕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 그때는 잔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때는 화를 내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두렵다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때로 사람이 곁에 있을 때보다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선명하게 이해합니다. 다니엘에게 그 차 안의 대화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마침내 아버지의 죽음을 자살의 가능성 쪽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재판의 무게추를 움직입니다. 산드라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니엘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만 보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무엘이 실제로 어떻게 죽었는지 끝내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 역시 객관적인 진실을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흩어진 기억과 법정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아버지가 남겨놓은 말을 연결해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진실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이상한 행동을 하다 죽은 사람도 어머니와 끊임없이 싸우던 남편도 실패한 작가도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견디고 있었던 한 사람이 됩니다. 어쩌면 이 영화에서 사무엘을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은 아내 산드라도 재판관도 전문가들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다니엘이 모두가 보고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순웁은 다니엘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대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니엘이 모두가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바라봅니다. 참 묘한 역설입니다. 순웁은 다니엘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대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니엘이 모두가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문장을 아들이 뒤늦게 완성합니다.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구나. 아빠는 너무 지쳐 있었구나. 그리고 어쩌면 사무엘이 아들에게 정말 남기고 싶었던 말은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늘 네가 보지 못했던 것을 대신 보고 싶었어. 너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런데 아들아, 아빠도 이제는 너무 많이 지쳤구나. 그래서 조금 울고 싶구나. 그런데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뒤늦게 알아본 뒤 이번에는 또 한 사람이 사무엘의 부재를 뒤늦게 만나게 됩니다. 산드라입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산드라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에필로그. 모든 것이 끝난 뒤 비로소 보이는 것. 산드라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그토록 길고 잔인했던 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산드라는 기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술을 마시자고 말합니다. 살인 혐의에서 벗어났고 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될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무렵 산드라는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재판에서 졌다면 그것은 비극이었을 거라고. 그렇다면 이겼으니 무언가 선물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이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이겼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전경과 배경이 끊임없이 자리를 바꿉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산드라의 마음에서 가장 앞에 있었던 것은 살아남는 일이었습니다.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아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을 그리워하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죽음은 잠시 마음의 배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마음의 전경을 가득 채우고 있던 갈등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배경에 놓여있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입니다. 산드라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소파에 혼자 눕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도 없습니다. 검사도 없습니다. 변호사도 없습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목소리도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한 사람의 부재가 들립니다. 사무엘이 없습니다. 그 순간 산드라는 피고인도 아니고 성공한 작가도 아니며
한 여성의 삶을 심판받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살던 사람을 잃은 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역시 실패한 작가도 화를 내던 남편도 죽음의 원인을 둘러싼 사건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한때 산드라와 사랑했고 아이를 낳았고 싸웠고 상처를 주고받았고 그럼에도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부 상담을 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과 관계가 끝나는 순간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부부가 다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현실은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두 사람의 얼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어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 느낌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관계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세계인지 새삼 깨닫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순간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두 사람이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을 때,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실에서 보아한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진짜 힘든 시간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갈등이 끝났다고 해서 삶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문제도 찾아옵니다. 부모의 늙음도 찾아옵니다. 질병도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나 자신의 노화와 상실도 계속 찾아옵니다. 삶은 우리에게 다음 파도를 보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넘어서던 파도를 이제는 혼자 견뎌야 합니다. 어떤 날에는 그 파도가 내가 가진 수영 실력만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픕니다. 헤어짐 자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혼자 넘어서야 할 수많은 파도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산드라가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재판이라는 거대한 파도 하나를 넘었을 뿐입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산드라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사람은 때때로 싸움이 끝난 뒤에야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인드라망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우리는 세 개의 구슬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엘, 산드라, 다니엘. 세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의 구슬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억 속에 아버지가 남아 있습니다. 산드라의 상처 속에도 남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도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수없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비춰질 것입니다. 어쩌면 관계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있을 때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사람이 남긴 흔적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추락의 해부를 보고 난 뒤 저에게 남은 질문은 산드라가 사무엘을 죽였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정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는가도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 남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보고 있을까? 말하고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희생을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도 좀 알아줘 라는 한마디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강한 척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을까? 당신도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의 선택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분노를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한 남편이기 전에 한 인간이었다는 것, 아버지이기 전에 두려워하고 상처받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을 끝내 자기 언어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것만은 조금 오래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을 때 사무엘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얼굴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 그를 만나야 했습니다. 아내의 기억 속에서, 아들의 기억 속에서, 녹음된 목소리 속에서, 그리고 한 마리 개에게 건넸던 이상할 만큼 슬픈 말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죽은 한 남자의 마음을 조금씩 뒤늦게 알아갑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날 무렵 다니엘은 아버지의 말을 뒤늦게 알아듣고 산드라는 남편의 빈자리를 뒤늦게 느낍니다. 어쩌면 추락의 해부는 끝까지 그런 영화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게 서로의 마음을 알아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 곁에 아직 함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은 사람들, 아직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 아직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오늘 한 번쯤 물어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요즘 괜찮아요? 대답을 서둘러 요구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어쩌면 우리가 서로의 추락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 곁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